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보는데요. 자, 그러면 경매를 배우지 않은 분들은 이 낙찰자가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돈을 번다 그랬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그러면 요 임차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채무자가 지금 대출을 받았잖아요. 여기 채무자가 박현인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국민은행으로부터 돈 빌렸단 말이에요. 돈을 빌릴 때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는데 채무자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국민은행 직원이 이제 이 대출을 이제 2003년 4월 7일 날 대출을 나가는 거예요. 실행하기 위해서. 그럼 대출 실행에서는 은행에서는 일단 이 물건이 도대체 얼마 정도 평가가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탁상감정 직접 현장에 나가서 대충 이제 중개업자 시세 쪽 파악해 봤더니 감정을 한 5억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대출을 우리가 1억 3천 정도 하고 해주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도록 돈은 다 회수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감정평가부터 먼저 했어요. 그럼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전입한 사람이 빠른 사람이 있으면 일단 대출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입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하러 가요. 우리도 나중에 이제 경매하면서 현장에 가서 이제 전입세대 열람하는 것도 다 배울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은행 직원이 현장에 가서 이 부동산 대상지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더니 선순위가 있는 거야. 대출하다는 날짜보다도 전입이 빠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입이 빠른 안추인이라는 임차인이 이렇게 있으면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안 해줘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또 이제 물어봤겠죠. 채무자한테. 자, 우리가 대출을 실행해 드리기 위해서 가봤더니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더니 전입이 꽤 빠른 2001년 11월 20일자에 전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요? 이것 때문에 대출이 안 나가요. 그랬더니 그분은 나의 어머니요. 이런 거야. 그리고 채무자는 자식이다 이거야. 그럼 부모 자식 간에 뭔 임대차 관계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은행 직원 여기서 또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게,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과연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겠네. 이 친구 말처럼 채무자처럼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임대차 계약이 있겠어. 그럴 때 부모 자식 간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나요? 예, 성립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장모 사위 간에 오빠 동생 간에 처남 매부 간에 다 성립해요. 다만 법률상의 부부 사이만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법률상의 부부관계만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고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니까 대출 안 나가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은행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임대차, 돈을 주고받은 유상 임대차 관계가 아니고 그냥 전입만 돼 있는 무상이요 라고 하는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걸 받고, 인감증명서, 여기 인감증명서, 이 안추인이라는 전입 받은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무상거주, 돈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이 집에 거주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대출해 준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모르고 대출하는 은행 직원이 꽤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는 조축은행 이런 데 많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모 지점은 부도도 나고 그래요. 실제로. 자, 혹시 은행 직원이, 대출 담당 직원이 이거 모르고 만약에 대출했다면 빨리 이런 걸 확인하시고 받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고 대출해 줬어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사실은 이 2억의 임대차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채무자가 이자가 연체돼 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니까 갑자기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하고 권리 신고하면서 계약서 2억짜리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2억짜리 계약서는 원래는 부모 자식 간에 있었던 계약서에 없었던 계약서에 원래는
원래는 없었던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서 이 2억짜리 가짜 계약서를 부모 자식 간에 만들어낸 거네. 처음에는 무상으로 그냥 부모님이 와서 사시다가 경매가 진행되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걸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채무자하고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가짜 계약서를 왜 만들어서 이거 법원에 제출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짜 계약서를 법원에 만들어서 제출하니까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인수니까 2억을 물어주는데 이걸 바보같이 낙찰받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 친척 누군가가, 채무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니까 자기 친척 누군가가 이거를 낙찰받아서 다시 싸게 이거를 회수할 목적으로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는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가짜로 계약서를 만든. 그러니까 보면 이게 가짜라는 게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전입 날짜는 2001년도 했으면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전입하면서 보통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 7년 후쯤에 갑자기 계약서에다가 도장 받는 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하기야 뭐 자기 마음이지만.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계약서가 없었다가 나중에 가짜로 경매가 진행되니까 이걸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받았다. 그럼 도장을 언제 받은 걸로 추정되느냐? 2008년 2월 20일 그때쯤에 계약서, 가짜 계약서 만들어서 도장을 받았다라고 보여진다. 그럼 가짜 계약서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가 낙찰받으려는 게 주 목적이고, 또는 혹시 누가 낙찰받고 집에 오면 나한테 2억 물어줘 라고 해서 2억을 갖다 챙기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전부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사기죄. 경매 방해죄입니다.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실형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뭔 얘기냐면, 요렇게 처음에 대출받을 때는 계약관계가 없었는데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서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 측근이 싸게 이걸 다시 빼앗아 가려고 이런 계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걸 좀 뭐 경고 차원에서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 그럼 이 사람들은요, 경매를 꽤 배운 사람이에요. 경매를 배워가지고 이 대항력이나 이런 원리를 잘 꿰고 있으면서 어느 칸 이런 경매를 잘 모르는 누군가 낙찰받아 오면 주장을 해가지고 2억을 받는다든지, 또는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 친척 누군가가 이걸 싸게 먹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딱 보자마자 이게 가짜라는 게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장 임차인 공식. 나중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가장 임차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봐야 돼요. 여기서 그냥 기본적인 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임차인 공식은, 자, 물건 딱 보자마자 가짜 임차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임차인 공식. 금융기관의 채권 최고액과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감정 가격의 60, 70%를 넘어서면 가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공식 한번 해봅시다. 금융기관의 채권,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의 채권. 금융기관의 채권 1억 3천. 그럼 똑같은 또 국민은행이 있으면 이걸 다 돼야 돼. 추가 담보 설정하고 돈 빌려줬으니까. 그럼 금융의 채권책이 1억 9,500이에요. 500하고 임차보증금 2억. 합계가 얼마냐면 3억
9,500이네. 이 합계가 감정가격 얼마였죠? 잠깐 5억이죠? 그럼 5억에 6, 70을 당연히 넘어섰네. 지금 거의 한 4억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럼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낙찰자가 낙찰받고 나서 이 사람한테 가서 나가라 그러면 분명히 뭘 주장하겠어요? 나 대항력 있어 2억 내놔라고 할 거다 이거. 그럴 때 여러분이 당신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응찰해야 된다. 그러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단 말이에요. 물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소송에서 이제 이기든지 내보내든지 할 때 인도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식상 심증은 있다 보니까 공식에 의하니까 아 이게 가짜구나 알겠다 이거야.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걸 어디 가서 물증이 있어야지 또 나중에 소송했을 때 그 근거자를 제시하고 승소 판결을 받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짜라는 증거 서류가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은행에 있지 뭐. 은행에서 무상거주 확인서 받고 가서 이제 대출해 줬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거예요. 은행에서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국민은행에 가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확인받고 낙찰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가장 임차인 관계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요즘은요 1금융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는데 1금융권과 2금융권, 그러니까 1금융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기업은 이런 데는 채권이 이렇게 부실화되면 이제 대출했다가 채권이 부실화되면 이것을 중앙센터에다 다 보내가지고 그리고 채권관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채권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채권을 풀로 묶어서 자산관리회사한테 또 이런 데 팔아버려요. 통으로 막 500억씩 1000억씩. 옛날에 이제 지점에서 이제 채권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1금융권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이걸 응찰하기 위해서 이제 심증을 가니까 이 사람이 가장 임차인이고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서류를 다 중앙관리센터로 넘겼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한 개인정보 비밀보호법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는 그러면 중앙관리센터의 담당자가 누굽니까? 그걸 가르쳐달라고 하면 그건 가르쳐줍니다. 어디에 어느 담당자, 이 채권에 대해서 어느 담당자, 어느 부장이 관리합니다. 차장이 관리합니다고 담당자를 가르쳐주면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내가 그 채권을 조금 사고 싶은데 좀 정보를 좀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건 또 이제 부실채권 경매할 때 좀 디테일하게 좀 배울 겁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라든지 무슨 뭐 신협이라든지 뭐 저축 이런 경우에는 아직도 지점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지점에 이제 확인시켜 달라고 하면 지점에서 가르쳐 준다.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찾아가는 게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그럼 은행에서도 지금 대출할 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출 받을 때는 무상이라고 그러고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경매되는데 가짜 계약서를 2억짜리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받아두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누가 이거를 좋은 가격에 낙찰받겠다고 오면은 가르쳐 주는 게 좋겠어요? 안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당연히 가르쳐 주는 게 좋겠죠. 그것 때문에 이걸 받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걸 써먹지 않으려면 뭐 하려고 이걸 받냐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부실 채권하고 자기는 은행이 손실 보고 말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했으니까 혹시 만약에 은행 직원이라면 이걸 가르쳐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한 이런 행위는 범죄 행위예요. 그럼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조장을 하면 안 되고 범죄 행위를 막아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이건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사기죄라고 경매방해죄. 그러면 이거를 낙찰받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된다 그러지 개인정보 비밀법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 그래도 1금융권은 중앙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2금융권에서는 이제 직접 관리하니까 직접 관리하는 그런 경우에는 가서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시켜 준다. 그 다음에
이 금융권에 가서 이제 확인시켜 달라고 했더니 이 은행 직원이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절대 못 가르쳐 주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이걸 받아둔 이유는 은행에서 이런 사람이 생길까봐 부실 채권이 생기고 손실을 볼까봐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를 저한테 확인시켜 주기 싫으면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건 증거서로 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걸 보고 응찰하시면 되겠다. 요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주인법과 관계된 원리, 그리고 주인법 관계에 대해서 대항력, 우선면제권, 최우선면제 분석하는 원리, 그리고 가장 임차인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걸 찾아내는 공식, 그리고 대처하는 요령, 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 테마, 그래도 그나마 주인법을 통해서 가장 손쉽게 물건도 많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바로 이 가장 임차인이에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요 한 가지 가지고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한 7, 8개의 사례와 유사하고 또 변형된 사례를 공부를 하셔야지 투자하는 기법을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주인법 관계된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법 관계된 권리 분석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찾는 연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과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